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줄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 있는 공공성의 경로들 정착자 하승우 선생님이 이제 만드신 이유연구소와 옛다 책방이 함께 한 10주 정도 이렇게 준비한 커리큘럼이죠. 공공성의 경로들이 시작이 됐는데요. 벌써 2회나 지나갔어요. 지난 시간에는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뭐 이런 이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큰 이야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서 나라는 이런데 나는 왜? 뭐 이런 생각까지는 사실 안 해서 그 책 제목이 확 와닿지는 않았었는데요. 하나하나의 꼼꼼이었던 제작이라든지 각 부분마다의 그런 지표들 같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나누면서 또 그런 걱정과 생각과 어떻게 좀 더 나은 삶을,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영상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서울시니까 서울시에서 주신다는 재난기금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정부가, 시가, 서울시가 신체라고 할까요? 이렇게 가깝게 느껴진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국가, 한국 사회 이런 포스트 코로나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전 정권이었다면 정말 되게 끔찍했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 국가가 이렇게 뭔가 실질적으로 국민한테 뭔가 체감할 수 있는 뭔가를 줄 수 있는 사회?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또 꽤 그럴듯한 세상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시작 얼마 또 뉴스 하나는 또 국회가 일을 안 해갖고 또 막 법안들이 엄청나게 폐기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애들 좀 뽑지 말고 좀 제대로 일 좀 할 수 있는 좀 건강한 생각, 공공성에 좀 친공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좀 진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언뜻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또 정부가 또 뭔가 또 준다고 하니까 또 준비를 해서 잘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 있는 공공성, 그 2번째 시간, 나라는 부유한데 난 왜 불행할까? 하승우 선생님이 안내 들어보시죠. 짠! 사실은 공공성 얘기할 때 우리는 공공성이 되게 실체가 없지만 사실 시간을 약간 뒤돌려 감아보면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하기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어쨌든 자본주의라고 하는 되게 사유화된 시스템에 대한 대척점에 있었던 게 저는 사회주의이고, 사회주의가 실질적으로 어쨌든 보편 이념으로 출현했던 거는 공적인 이해관계를 보장하는 어쨌든 인간 해방이라는 큰 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체제로 존재했던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실패가 모든 공공성의 실패인 것처럼 돼서 사실 그 뒤에 민영화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강요되긴 했지만, 그러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과연 의미 없는 체계였을까? 아까 혜인쌤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전혀 배제해놓고, 이걸 완전히 이걸 배제해놓고 얘기하려니까 사실 이건 모든 게 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 구축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이걸 실제로 구축할 만한 시스템과 힘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국 사회에는 별로 없으니까 사실 얘기하다 보면 되게 힘 빠지기도 하고 좀 그런 건데, 사실 저는 한 몇십 년 어쨌든 1960,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이 사회주의 자본주의 간의 체제 경쟁이 될 때는 이게 있었고, 사실은 여기서도 많이 나오는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태초부터 복지국가가 아니었고, 사실 복지국가가 만들어지게 된 거는 사실 그 체제의 경쟁과 어찌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그러니까 소련식 사회주의도 아니고 영미식 자본주의도 아닌 다른 길을 개척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생긴 거지, 갑자기 복지국가를 만들고 싶어서 복지국가를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간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건 다 빼고 지금 존재하는 제도들만 이렇게 건지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공허에 약간 이게 빠지는 게 결국 큰 덩어리로서의 일종의 그 이념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잠깐 빠지고 약간 부문, 그러니까 약간 이 책도 보면
주요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꼭 뭐 복지 이렇게만 나올 수 없는 건데 어쨌든 되게 복지 중심으로 안전망 체계를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는 결국 전체 덩어리로서의 그림은 조금 빠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은 제가 볼 때 되게 설득력 있게, 왜냐하면 어쨌든 뭐 이 오고노 쌤이나 이런 내가 만든 복지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어쨌든 실현 가능한 방법을 도입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뭐 건강보험, 여기 나오는 건강보험 하나로 같은,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연금 통합하는 문제 같이 어쨌든 좀 실제로 실현 가능하게 시스템 만든 거에 되게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잘 집약시킨 게 있고, 그럼에도 약간 저는 이 책에서 약간 좀 빠져있는 몇 가지 부분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공공성 담론에서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잘 이걸 말하기 힘든 게 어쨌든 사회주의를 빼고 얘기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념을 빼고 얘기하다 보니까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얘기를 비우더라도 어쨌든 이게 실제 정치로 구현되는 과정 같은 거 있죠. 사실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이제 논문 하나를 드렸었잖아요. 그 김현수 선생님 주신 논문인데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어쨌든 국민연금 개혁하는 과정,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하고 노무현 정부 때 하고 두 개 때 1차 개혁하고 2차 개혁, 연금 개혁 과정을 비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개혁안을 비교한 게 아니라 이 개혁안을 추진하는 과정을 비교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사실 김대중 정부가 가장 애초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렸던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그림이 초기부터 작동 못했던 거는 IMF라는 상황을 어쨌든 수습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있었고, 여기도 보시면 어쨌든 그런 되게 역동적인 과정이 있죠. 어쨌든 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와 그다음에 한나라당과 한국노총과 뭐 어쨌든 경총과 그다음에 뭐 열린민주당,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익숙한 유시민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연금개혁안을 내밀고 하는데, 어쨌든 이 두 개의 과정을 비교하면서 어쨌든 이 김현수 쌤은 복지 정치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실현되는 게 아니라 결국 사실 여기도 보면 되게 퍼센트 싸움이 많이 나오잖아요. 몇 프로까지 뭐 증세를 한다면 몇 프로까지, 그다음에 뭐 보장을 한다면 몇 프로까지, 뭐 이런 게 그냥 시민들한테는 그냥 이게 뭐 여기 보면 일단 뭐 상한제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이런 단어가 그냥 이렇게 수치로 던져지면 사실은 이게 복지 정치로 보면 사실 이게 100만 원으로 할 건지 90만 원 할 건지 110만 원 할 건지 이게 되게 엄청난 큰 싸움이고, 지금도 사실 우리 보면 그 재난지원금 문제 또 그런 거잖아요. 이거를 얼마로 책정하고 어느 정도 어느 계층한테까지 줄 거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많이 얘기하는 보편복지나 선별복지냐, 사실 이 책에서는 자녀복지냐라고 했을 때 자꾸 우리는 이제 뭐 기재부는 계속 이게 선별복지로 가는 게 효과적이다는 입장이고, 기본소득이 이런 쪽에 수정한 쪽에서는 보편복지로 가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사실은 그게 뭐 엄청나게 다른 사회적 결과를 노린다기보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뭐 장치들을 설계하다 보니까 안이 달라지는 거고, 그럼 누구 안이 더 설득력 있을 거냐는 이게 뭐 진실의 문제는 아닌 거죠. 뭐 기본소득은 진실이고 뭐 이 선별복지는 뭐 거짓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 그러면 누구 안이 더 설득력 있게 되는가는 결국은 정치적인 과정인데, 어쨌든 이 김현수 선생님 얘기는 한국의 복지 정치가 약간 이제 이 논문에 따르면 이제 활성화되는 단계로, 근데 일단 감안하셔야 될 거는 이 논문은 2011년 논문이거든요. 지금 와서 10년 뒤에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진짜 한국의 복지 정치가 이 논문의 전망은 활성화될 거다. 왜냐하면 이제 복지를 자기의 주요한 화두로 삼는 정치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실 이 2차 개혁 과정에 보시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데는 한나라당. 그러니까 보시면 되게 황당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초연금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안이 이게 근접하면서 열린우리당을 제끼고 한나라당하고 민주노동당 공동 발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물론 이렇게 안 되긴 하지만, 또 한나라당이 그 다음에 또 재빨리 포지션을 바꿔가지고 여론당이나 손잡고 이제 안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사실 민주노동당은 약간 오리알이 돼버린 갑자기 이런 이게 사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건데, 오히려 민주당,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되게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자기들이 원하고 싶어 했던 관측을 관철시키는 과정을 하는 걸 보면서 사실 이제는 복지를 자기 주요 아젠다로 하는 정당이 등장했다.
뭐 이게 개별 정치인이 아니라 정당이 등장했기 때문에 환경의 복지는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사실은 이제 2011년 논문하고 2018년에 나왔죠. 나온 체크를 비교해버리면 한 7년 정도 텀이 있는데 그럼 복지 정치가 진짜 활성화되고 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뭐 건강보험 하나로나 이런 것들을 자기의 주요한 정치 아젠다로 가지고 왔던 정당이 있었나. 물론 뭐 건강보험 하나로는 그때 진보정당에서는 많이 받아안고 같이 추진했지만 사실은 이거를 같이 주동할 수 있는, 여기 어쨌든 보면 정당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시민단체부터 여러 개가 쭉 붙고 뭐 언론까지 다 있는데 그런 복지 정치가 한국 사회에서 진짜 활성화됐나? 이거는 약간 이제 고민되는 지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좋은 제도 설계라고 해서 그게 그대로 진행되거나 이렇게 설득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를 제도화할 수 있는 일종의 정치적 힘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정인데 사실 공공성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정치적 힘을 만드는 게 되게 핵심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만드는 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어찌 보면은 우리는 자꾸 좋은 제도를 얘기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선거 때가 되면 그 좋은 정책을 누구한테 던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던지는 걸 받은 당은 선거가 끝나면 그 정책을 그대로 할 생각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정책을 뜯어고치기 시작하고 나중에 보면 이게 정책은 받았는데 사실은 이게 뭘 그리는지 잘 안 그려지는 과정들. 그러면 사실 이게 제도화라고 하는 것들 그냥 단지 어떤 법안을 던지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법을 같이 추동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힘을 만드는 과정이 같이 붙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 여기도 보면 물론 그게 없진 않습니다. 뭐 오고너스에 보면 의제별 모임 이렇게 해서 촛불항쟁의 기억을 되살려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약간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물론 뭐 한국이 되게 역동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여기 또 너무 지나치게 정당 정치에 대한 약간 배제. 아까 저는 어쨌든 정치, 제도 정치 얘기할 때 뭐 제도 정치의 모든 게 정당 정치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당 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어찌 보면 그런 거죠. 그거에 대한 제대로 우리가 전략적 분석 없이 관철시킬 수 있는 영역은 얼마 정도까지일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책을 보면 조금 이제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의제별 모임이나 그런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통해서 제도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활성화되면 그만큼의 시민운동이 만든 몫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참여연대가 뭐 민주노동 없었을 때,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움직였었던 포지션하고 민주노동당이 등장하고 난 뒤에 참여연대 움직이는 포지션은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처럼 이제는 그냥 이제 과거 뭐 시민단체 했을 때 과거에는 이게 다 그냥 이제 약간의 진보 운동에 연대하는 세력이었는데 지금은 시민단체라고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좌우를 막론하고 있는 일종의 단체인 거죠. 그럼 사실은 여기서 시민단체 여론이 형성되는 것만큼 이쪽에서도 여론이 형성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얘기하면 이게 기자회견 통해가지고 이제 시민단체 의견 이렇다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쪽 시민단체 의견과 이쪽 시민단체 의견이 있다고 돼 있으면 이거 분명히 다른 지형이 생긴 거죠. 그리고 어쨌든 자기 의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정당도 생긴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의제를 공공성이나 이런 의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정치적인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우리는 정치적인 과정에 대한 고민들을 일단 약간 뒤로 빼놓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맨 앞에 보시면 오거너 쌤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우리는 계속 보장만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사회연대라고 하는 가치적인 측면이 안 돼 있으면 이 기본생활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안 되는 거다. 이건 뭐 저는 복지국가 모델만이 아니라 최근에 나는 기본소득 모델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보장해주겠다. 더 자유로운 삶을 지향할 수 있는 어쨌든 이 삶의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냥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돼버리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유지가 불가능한 거고 사실 뭐 전 복지국가도 지금도 사실 보면 뭐 애초에 1920, 30년대에 스웨덴이 만들었던 복지국가 모델하고 지금 복지국가 모델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복지 장치가 많이 바뀐 거죠. 근데 그 바뀜에 되게 주요한 이유는 복지 재정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복지 재정은 결국은 어쨌든 뭐 그러니까 뭐 인구수도 있는 거고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복지 재정이 어쨌든 유럽에서는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되게 심각한 위기였고 뭐 지금도 그거는 여전히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묶어서 가려면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한국에서 계속 얘기가 안 되는 이유가 어쨌든 증세랑 이 보장이랑 이 두 개의 무게 균형을 어떻게 잡을 건가 해서 여전히 우리는 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거죠. 이미 세금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세금 내봤자 아무것도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뭐 이런 거에서는 사실은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보장 체계만 강조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뭘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버리는 문제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거는 뭐 이 책에 구대하게 깔려 있는 논의라서 이게 꼭 사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이제 결국은 재정의 문제로 가는데 여기도 보시면 그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할 때 보장률 입원 보장률 90%까지 끌어올리는 드는 돈이 6.9조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본인 부담 상한제나 뭐 간병급여나 뭐 이런 거 다 의료사각지 해소하고 다 추가 재정해 보면 총 14조 원이잖아요. 14조 원 지금도 뭐 재난지원금 때문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14조 원이면 이게 한국 정부의 재정 구조에서 지금 이제 500조 좀 넘으니까요. 작지는 않긴 한데 이게 복지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보장만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 통해서 이제 일종의 미치는 파급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삶이 건강해지고 뭐 막 많은 사람들도 그만큼 건강해지면 국민 경제도 강화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총 14조 원은 써볼 만한 돈이기도 한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 재정이 적어서 그렇다는 아닐 것 같고 한국의 재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쨌든 민간 보험사의 보험 규모가 1년에 한 보시면 얼마죠? 200조. 사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14조 원을 투입하면 200조 시장화되어 있는 200조에 있는 부분들을 일정 정도 공공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데, 그거를 계속 사적인 방식으로 충당하게 하는 이유는 재정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게일까? 그런 틀인데, 사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상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아까 같이 생각났던 책이 같은 옛날 책이지만 홍기민 쌤이 쓴 그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재적 유토피아 이런 책이 있어요. 특히 스웨덴에서 어쨌든 비그포르스가 이제 타협을 하면서도 어쨌든 본인들의 사회민주주의적인 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다. 근데 뭐 거기서 이제 잠재적 유토피아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책을 봤는데 어쨌든 그 책도 결국 이게 어찌 보면 그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과정, 그러니까 이게 복지국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그냥 선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걸 구현시킬 수 있는 되게 세부적인 안들이 필요하고 세부적인 안을 만드는 과정에는 지금 되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아니면 안 되가 아니라 어찌 보면 되게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어떻게 도출할 거냐, 뭐, 예를 들면 뭐, 농민당이나 어떻게 협상을 하고, 뭐, 서로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절충하고 하는데, 뭐, 전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다시 예전에는 읽었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였는데, 어쨌든, 특히 비그포르스의 기본적인 복지 구상은 경제 구조를 재조직화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복지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생산할 거냐의 문제에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 이게 그게 이제 핵심이었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단계로서의 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과정. 근데 한국은 보면 어찌 보면 약간 반대는 아닌 것 같아요. 경제는 안 건드리면서 복지를 자꾸 확충하려고 하는 형태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대기업들을 건드리면 안 되는 약간 국민들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스웨덴에서 뭐 임기근황 같이 되게 큰 사회적 계급적인 대타협이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건데 우리는 자꾸 핵심적인 싸움은 약간 이제 가르쳐 둘 상태에서 다른 형태의 보완책들로 가지고 이거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진도가 안 나가기도 하고 다시 어떤 면에서 되게 잔여적인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정종료하다는 아닌데 이걸 해서 내 삶이 진짜 바뀔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별로 이렇게 실감이 잘 안 하고 왜냐하면 주요한 사람들은 다 주요한 사람들은 다 정부가 진행하는 일에 행정 체계 속에 있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들
그 외에 한 10% 혹은 뭐 그 밑에 정도 퍼센트가 그 밖의 것들인데 여기서 얘기되는 것들이 진짜 내 삶을 바꿀 거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별로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장면적인 동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게 실제적인 주된 삶으로서 바뀌려면 결국은 주된 삶의 주 영역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영역을 어떻게 좀 전환시켜 나갈 건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안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뭐 기후기나 최근에 말된 그런 데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각이 좀 자꾸 이게 우리가 사는 문제는 배제하고 자꾸 플라스틱 줄이고 아니면 안 줄여야 된다는 건 아닌데 자꾸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범들 영역은 최근에 보면 어쨌든 군사, 그러니까 군대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이런 것들, 한국도 대기업들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거를 사실 이걸 극단적으로 줄여야지 이제 기후 위기가 바뀔 수 있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각자의 보통 어떻게 분담했느냐 차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 못했지만 이것만 가지고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저는 이번 총선 때 얘기가 됐던 게 사실 조금 이게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게 우리도 보면 산업구조, 경제구조의 전환 같은 게 우리가 어쨌든 이번 총선 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얘기를 좀 시작했어야 되는 시간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잘 된다를 따져보면 여기 뭐 이렇게 그린 뉴딜이란 이런 거 나오긴 했지만 사실 저는 뉴딜도 잘 모르겠고